자, 이의신청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죠.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못합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목동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면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고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요. 처분청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시도의사,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요.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 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못하고요.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 이의신청했죠. 그 다음에 매수청구입니다. 318페이지 매수청구. 매수청구는 이의신청은 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매수청구는 반드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1개월 이내에, 매수청구도 1개월 이내입니다.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돈 받고 리베이트를 받고 비싸게 사줄 가능성이 있죠. 자기 돈 아니니까. 그래서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공시지가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적 성질을 보면 매수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이 아니고요. 매수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매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 이행강제금입니다. 322페이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되죠. 사용을 안 하면 사용을 하라고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방치하면 허가받아가지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100분의 10, 즉 10%, 그 다음에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 징수를 하고요.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행을 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행을 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이행을 하면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징수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과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였죠.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절차입니다. 선매는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파는 게 아니고 살매자입니다. 누가 먼저 산다고 했어요? 공공기관, 공공단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허가신청, 소유권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지상권이 아니고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매 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통지를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만약에 LH가 선매자가 됐다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완료 조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였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뭐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나요? 그렇죠. 감정가격이죠. 감정가격은 시세입니다. 시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세입니다. 시세대로 매수를 해야지 선매를 만약에 1억에 살 사람이 있는데 LH가 8천만 원에 먼저 사겠다 하면 안 판다 하겠죠.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공시지가였는데 감정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2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미국 신문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한 국가라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파파라치 제도, 다시 말하면 포상금 제도입니다.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뭐가 있었나요? 7가지가 있었죠. 무부양, 광시, 공시,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한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 등이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이었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했습니다. 1월달부터 이거 이제 비교되는 프린트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은 암기 프린트도 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암기하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1월달부터 암기 프린트 2장 내드립니다. 그 2장만 암기해도 80점 받습니다. 암기 프린트도 내드리고요. 포상금 비교하는 프린트도 내드리고 매주 프린트 내드릴 겁니다. 1월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요 6가지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서울 연세법학원 그 네이버 카페 밴드에 자료 올라가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도 자료 업로드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꼭 여러분들 회원가입 안 하셨으면 회원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짓 신고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1번이죠. 거래 2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3번,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4번,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번,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6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 6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조건인데요. 포상금 지급 사유 조금 전에 거짓 해임 허가입니다. 거짓 신고가 4개가 있잖아요. 4개 거짓 신고. 이게 거짓 신고죠.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하는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게 거짓 신고고요. 허가 위반이 허가받지 않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고요. 허가받은 목적 미사용 이거죠. 그래서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급 조건을 보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은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자, 거짓 신고 이 4가지, 거짓 해임 이 4가지는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거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거짓 신고한 경우 5% 이하 과태료,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근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포상금 지급 액수는 이 거짓 해임,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고요.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한도액이 1,000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는 50만 원,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물론 같은 목적을 위해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고발은 한 건으로 간주합니다. 자, 포상금 지급 절차인데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죠. 포상금 지급 시기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개월 이내였죠. 1월 달에 이 포상금 공인중개사법하고 비교하는 걸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 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국고에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포상금 지급 방법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면 최초 신고한 자만 지급합니다. 즉 국가기관에서 50만 원 포상금 준다고 했으면 2명이 같이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25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만약에 한 명이 40만 원 받고 한 명이 10만 원 받겠다 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한 달 전에 포상금 지급 신청했고요. 한 달 후에 신청했으면 먼저 한 사람 주면 끝입니다. 뒤에 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즉 포상금이 만약에 50만 원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명이 오면 5만 원씩 주는 거지 각각 주는 거 아니죠? 10건이 접수됐으면 맨 먼저 접수한 건수만 지급하면 그 다음에는 주지 않습니다. 미지급 사유인데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적발해가지고 신고해서 포상금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가 포상금 달라 하면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익명, 가명, 익명은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가명, 예명, 닉네임으로 신고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익명, 가명으로 신고하면 국고로 기속된다. 국고로 기속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포상금 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293, 294에 있죠.
29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박스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그 D번에 보면 D번이 대표적인 거죠. D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이런 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우리 기본서 29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진신고 제도가 없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거짓 계약서, 다운 계약서 적어가지고 거짓으로 신고한 것은 5% 이하 과태료인데요. 매수인, 매도인 둘 다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다운 계약서 안 적으면 계약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운 계약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자진신고를 먼저 하면, 먼저 자진신고한 매수인은 아예 조사 시작되기 전에 했다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사 시작된 후라면 50% 깎아줍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된 거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 면제 준다고 하면 제가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먼저 신고하고 나만 면제받을까? 이런 불안감을 조성해서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고해 성사에서 유래했답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죠. 자진신고 제도를. 근데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우리 기본서는 294페이지 맨 위에 위장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위장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뭡니까?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2번 위장 해제 신고를 한 자.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예,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미제출. 그 다음에 4번 기타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요 4개만 우리 기본서 294페이지에는 적어놨는데요. 대통령령까지 보면 요 2개가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인 거 293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박스 A, B, C, D, E가 있죠. 시험에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닌 것만 적어놨고요. 대상인 것은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자, 우리 기본서 294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것, 기억해 보니까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국세청에서 탈세했다고 통보되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니은이 중요합니다. 니은이 그 색깔 자주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 니은이 여기 있잖아요. 최근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신고관청에 과태료의 감경 면제를 받은 경우, 3번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받은 경우 4번째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을 안 해줍니다. 완전 상습범이죠. 근데 저도 과거에 이거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은 적이 있었는데 이걸 급하게 팔려고 하니까 아무리 싸게 팔아도 1년에 3개 사실상 팔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3회 이상 감면이면 감경 면제받고 나서 4번째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3회 대신에 2회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자, 위반시 제재입니다. 자,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걸 다 총괄 정리했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안 적었습니다. 외국인이 군문자야가 뭐였습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요건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 해당됩니다. 2년에 2천만 원 요거는 외국인만 해당되는 거죠. 2년 이하의 진행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그 토지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 위반한 자가 되겠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중요하죠. 공인중개사법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잖아요. 계약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즉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계약 체결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분의 5, 5% 이하 과태료죠.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미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한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는 거짓 신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는 경우, 지금도 보니까 금단 신도시, 인천시 서구, 금단 신도시 이런 데는 보니까 다운계약서 적는 것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흔히 손피 이렇게 말해요. 손피가 뭡니까? 손에 찌는 피, 즉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양도 차익이 1억이면 뭐 세금을 77% 내야 됩니다. 1년 안에 팔면 70%고요. 지방소득세 7%까지 합하면 77%입니다. 그러면 1억 양도 차익이 남으면 7,700만 원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피라는 건 뭡니까? 1억만 손에 쥐어 주시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내기로 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내기로 한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매수인이 내주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또 2차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세법상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양권은 워낙 세금이 많기 때문에 1년 안에 팔면 70%니까 이거 뭐 지금 앞으로 2023년 부동산 정책 방향에는 이것도 지금 과거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45% 정도로 완화한다라고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바꿔야 되니까 국회 통과가 돼야 되겠죠. 자, 어쨌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거짓 신고하면은 5%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5하고 5%하고 같죠. 자,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는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60일 이내 교환계약,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계약 이외의 원인이 뭡니까? 상속, 경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는 오로지 신고관청만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 부과, 자격증 위반 납,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지사,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했었죠. 지난주 한 내용에 보면.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로지 모든 과태료 다 신고관청만 부과합니다.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2페이지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겁니다. 332페이지. 우리 332페이지에는 전자문서로 가능한 걸 적어놨죠. 저는 불가능한 걸 했는데요.
시험에는 불가능한 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높습니다. 332페이지 한번 볼까요? 332페이지. 자, 그 332페이지 불가능한 거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해가지고 단독 정정 신청은 제외라고 돼 있죠. 단독 신청 제외. 단독 신청은 제외라는 말은 전자문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네요. 단독으로 하는 게 이거거든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은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전자문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변경신고인데 면적 변경 없이 여기 있네요.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 동그라미 3번에 그 가로 안에 있잖아요. 면적 변경 없는 거래계약 변경신고는 제외. 제외라는 말은 전자문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신고인데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 등의 신고,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 계약서 제출 신고 포함, 첨부 서류 등을 포함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 임대차 신고도 한 명이 거부해가지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때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선택 품목, 변경 신고 이거는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해제 신고도 한 명이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요 6번, 7번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건데요.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에 있습니다. 요거 7번은 시험에 많이 출제됐죠. 휴업,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 그래서 전자문서 불가능한 걸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시험에 33회 시험에서 9문제, 32회 시험 문제에서 8문제 출제됐습니다. 최소한 5문제 이상은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2문제, 토지거래 허가에서 최소한 2문제,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외국인 등 취득 특례에서 최소한 1문제니까 6문제는 최소한 출제되겠네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때 부동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 신고 대상이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아닙니다. 이 법에서, 즉 신고 대상인 부동산은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도 법마다 용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그 다음에 공급계약,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 했죠? 아파트 처음 분양받을 때에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서 지금까지도 전혀 오히려 더 강화했고요. 완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죠. 사실 국가는, 유능한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는 정부가 가장 유능한 정부랍니다. 근데 우리 나라 정부는 보면 세금 자꾸 깎아주려고 하죠. 표를 받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국민 저항 없이 세금을 많이 받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실제로는 옛날에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신고하면 그 신고 가격, 즉 금융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취득세 신고가액이었는데 지금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합니다. 세금하고 관련이 있죠.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이게 소위 주택임대차 신고, 이게 임대차 3법이라고 해가지고 노무현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는 이번에 2023년 정책 방향에 보니까 이거는 손댄다는 말이 전혀 없고요. 임대차 입법, 즉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요거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 뭐 이렇게 정책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신고해야 되고요. 광역시나 경기도를 제외한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 특례가 특별히 예외입니다. 외국인들을 혜택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규제하려고.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라든지 경매, 신축, 정축, 개축, 재축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문, 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인데, 허가구역 5년 범위 내에서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을 합니다. 5년 범위 내에서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동일한 시도인 경우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인데,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었죠. 그리고 1월 30일 있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고요.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월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못한다고 했죠. 왜 목동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까? 이렇게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이내입니다. 토지에 대한 거래만 허가받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허가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만약에 목동에 아파트 단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면 토지거래 허가인데 허가 받아야 됩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토지 지분을 빼고 건물만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는 거래하지 않고 건물만 거래한다면 토지거래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6문제 이상 나오고요. 33회 때 9문제, 32회 때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하면 거의 35문제 가까이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개 실무인데요. 실무 앞에 파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확인 설명, 조사 확인해서 확인 설명서, 서식, 1의 서식,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서식 4개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래계약 체결, 이게 참 판례가, 대부분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요.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적으면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안 하고 대서만 해주는 것, 예를 들면 이대로 계약서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손님이 와서 계약서 그대로 적어주면 이거는 변호사법이나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죠. 중개 안 해주면 계약서 적어주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중개도 안 했는데 진짜 매도인 매수인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대서만 해주면 행정사법 위반이라고요. 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으면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계약서 적어야 됩니다. 행정사법에 보니까 행정사가 아닌 자는 이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적 중개 실무가 이제 최고 중요한데 실무에서는 개별적 중개 실무가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가 있는데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2월은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요건 1월 달부터는 이제 진도를 끝까지 나갑니다. 1월 달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한 내용에다가 이제 계속 조금씩 살을 붙여서 3, 4월, 5, 6월 가면서 내용이 이제 자꾸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충 안다 생각하고 수업을 안 들으면은 대충 알아가지고는 이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장 힘든 게 내가 알고 있는 걸 계속해서 수업 듣는 게 힘듭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을 해야만 그냥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쉬었다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